그 일전에 여기 오셨던 그 여자분요. 그 이정혜 씨라든가? 그분 정혼자가 있다던데 그렇습니까? 정혼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길래 사실인가 해서요. 정혼자 있고 없고가 뭐 그리 대수겠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통금시간 있고부터 어둡고 외진 골목길은 연인들로 더욱 북새통이고 부모 반대 심한 집안일수록 결사 연애가 불붙는다던거려. 중요한 건 윤 교수님 마음과 의지에 달린 거고 결과도 그럴 테죠. 정의 마음 얻는 거야. 온전히 윤 교수님 진심에 달린 거고요. 교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떤 마음, 어느 깊이로 담고 계시든 윤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결이 곱고 어여쁜 귀한 아이랍니다. 떨어져 내려앉는 가랑이 판장이 아무리 작고 가벼워도 땅 속에 묻혀 모진 겨울을 견디는 여린 씨앗에겐 햇볕을 가로막아 추위를 보탤 수도 찬바람 돌려세워 온기를 더하는 이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윤 교수님 그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해요. 하다말 사랑일랑은 애초 시작도 맛이라고. 여기서 더 그 아이 마음 다쳐 피나는 거 저는 못 봅니다. 정혜 지금 뒷곁에 앵두 따고 있으니 내 해줄 말은 그것뿐이요. 사랑은 한 걸음 내디디면 저승길까지 함께 걷는 거랍니다. 운명 메비우스 위에 수레바퀴 제 23장 그 옷 나도 입고 싶소. 그자와 영화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 뭐라든 그 사내와 함께하는 거요. 그래 사자 나무꾼 허수아비 상처는 다 꿰맸소. 가슴품도 넉넉하시고 흉곽의 프레임이 견고하시니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이 귀족적인 면모가 돋보여 잘 어울리실 거예요. 어깨도 충분히 듬직하시니 숄더 패드를 얇게 넣고 허리선이 날렵하셔서 핏을 여유있게 떨어뜨려요. 볼드룩 스타일로 묵직한 당당함이 드러나시도록 원단의 결을 세심하게 마무르면 대담하고 세련된 인상이 강조되어 고급스러운 존재감이 돋보이실 거예요. 내가 막 듬직해 보이고 그러. 열흘 뒤 가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떠신지. 시간 있어. 시간 되니 어디로 가면 돼요? 바쁘신 분이니 제가 이곳으로 오겠어요. 앵두 이정혜 씨? 원단 가격도 만만찮을 텐데 양복은 그만두어. 그보다 나 양복보다 나 그 옷이 입고 싶소. 그날 밤 당신들이 입고 있던 그 손뜨개로 지은 그 스웨터 그 옷 나도 입고 싶소. (1947년) 가을 카페 몽마르트. 희정이 미 육군 문구가 새겨진 하얀 파라핀 서양초에 성냥불을 그어붙이며 전등이 점점 더 맥을 못 추네. 살굶은 시공쥐 눈동자 마냥 흐려서야 카바이트 등불은 마늘밭이 통째로 썩는 듯 냄새가 고약하고 하룻밤이면 콧구멍이 쌍꿀 터널처럼 까매지니 이 파라핀 서양초 없었으면 카페인지 까마귀집인지 채신이 말이 아니었겠어. 미 육군 군용 조명 공급원 비상용 낙하산 조명탄 군용의 사용 금지 데니얼 사랑의 눈먼 이사네. 양초로 조선 팔도를 뒤덮으래도 마다하늘 기세네. 늦사랑이 무섭다더니 영주의부 시골 팔푼이 불쌍해서 어쩌나 불도저 앞 썩은 그릇터기 신세가 따로 없네. 윤 교수 이 사람 달팽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등껍질에 불 붙이고 기름 한 방울 떨궜더니 아예 앵두 전용 프로메테우스가 되기로 작정했군.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 지역의 전력은 압록강변 수풍댐을 비롯해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 등 북측의 수력 발전소들로부터 필요 전력의 70% 이상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1947년 4월부터 북측은 송전 설비 수리를 명분으로 전력 요금에 대한 물자 결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미 군정청에 압박을 넣기 시작해 남측의 전압을 조절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송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남 지역 전역의 전등이 수시로 가물가물해지고 공장이 멈춰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다 보니 이듬해 1948년 5월 14일 결정적인 대단전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올 봄부터 이미 38도선 이남 지역은 언제 암흑세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대체품인 카바이트와 밀랍초, 동물기름초 등의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2배씩 무섭게 치솟기 일쑤였습니다. (9월) 여름장마가 끝나고 가을 가뭄이 시작되자 북측은 수량 부족을 이유로 송전량을 급격히 줄이며 남측의 피를 본격적으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등불은 익다 말고 말라 비틀어진 대추알처럼 희미한 붉은 빛만 겨우 내며 깜빡일 뿐이었고 10월로 접어들자 예고 없는 제한 송전이 38도선 이남 지역의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장 전기가 필요한 저녁시간 이후의 암흑은 사람들의 삶을 등잔불 시절로 순식간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입동을 앞둔 11월의 시장통에선 카바이트와 밀랍초 한 토막이 백미 한 대 값에 거래됐고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의 추위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어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밀랍초 한 자루를 사기 위해 온 가족의 하루치 식비를 포기해야 했던 시절 혜원은 초가 아까워 밤 재봉지를 망설이면서도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돼 문맹을 숙명으로 여기다 이제 겨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할 기회를 얻은 야학당의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에 동강초까지 모아 나르며 매일 저녁 규진과 반딧불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태아대로 거리와 사무실의 전구들이 실낱 같은 붉은 빛만 띠며 가물거리고 전차와 공장 기계들이 수시로 멈추기 시작하자 하루가 멀다 하고 틈나는 대로 낮이고 밤이고 루사로 달려가거나 미 군정청을 무시로 드나들며 대책을 논의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숫제 미 군정청 동료를 통해 본국을 오가는 물자 수송기 편에 당시 물리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던 스트래튼의 전자기 이론과 미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실무 기술교본 테크니컬 매뉴얼, 매크로 힐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기공학 표준 핸드북 등 온갖 전기 관련 서적들을 공수해 난데없는 열혈공학도가 되어 전자기 유도 법칙, 전기기기, 전력계통 공학, 에너지 변환 공학 등의 전자기 관련 이론과 터빈 설계 및 운용, 발전시설 터빈 수리, 수리 및 진단 기술 등의 실무 이론을 동시에 섭렵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육지측량부 제작 정밀 지도인 조선 지형도와 조선 총독부 내무국에서 발간한 주요 하천의 유량, 낙차, 수위 변화 등이 상세히 기록된 조선 하천 조사서 1944년부터 1945년 미군이 작전용으로 제작한 지도인 미 육군 지도국 제작 한반도 지도 AMS L551 아미 맵 시리즈 등을 교수 연구실 벽과 책상 가득 펼쳐놓고 마치 조선의 프로메테우스가 되기로 작정한 듯 수도권 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확보 가능하나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청평발전소 터빈 2호기 수리계획과 칠보, 보성강, 섬진강, 괴산 지역의 수력발전소 가능 여부, 마포구 당인동의 당인리 화력발전소와 영월 화력발전소의 무연탄 수급 문제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가동 중단 해결책을 모색하려 코피까지 쏟아가며 밤을 하얗게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노회면 공릉동의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작전명 프로메테우스라고 명명한 전력 확보 프로젝트 참가 지원서를 받고 있었는데 공과대학 학생들과 미 군정청 기술지원 인력간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밀 부품 조달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태아 자신이 이론과 실무에 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했기에 태아의 24시간은 분초를 다퉈가며 밤낮 없이 숨가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1947년 11월 초하루 미 군정청의 제안 송전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력난이 심화되자 미 군정청 상무부에서 서울 시내의 전력 배급제를 공식화해 서울의 야간 조명 전력을 평소의 30%에서 50%로 강제 감축해 일반 가정집은 저녁 8시 이후 전등 사용이 전면 금지되거나 동네마다 순차적으로 전기를 끊는 단전 스케줄이 돌아 회원이 평소처럼 야학을 하려 해도 이 시간표 때문에 불이 꺼져버렸을 상황이었습니다. 태아는 전자기학 이론을 깊게 공부할수록 북측의 전압 조절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전력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전력 계통을 분리하고 어떻게든 전력을 자력 생산하도록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남측의 숨통은 언제라도 북측에 의해 파리 목숨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위기감에 등골이 서늘해 진땀이 다 흘렀습니다. 북측이 주파수 교란을 이용해 얼마든지 남쪽의 정밀 공정의 마비와 모터의 과열로 인한 영구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태아는 몸서리를 치며 최근 그들의 동향으로 볼 때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북측 전력망으로부터의 독립된 계통 분리와 자체 발전량 확보 없이는 국가의 명운이 저들에게 저당 잡혀 있다는 사실을 태아는 너무도 명확하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실상 북측이 스위치를 내리는 단전보다 불안정한 전력을 계속 흘려보내 남측의 주요 설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더 무서운 공격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측 내부의 독자적인 주파수 제어 능력을 갖추고 북측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로의 차단 장치 및 전력 품질 보정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공병대의 정밀기기와 통신 장비들은 형체도 없이 타버릴 것이기에 태아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며 이것이 역설적으로 조선의 전력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기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지난 10월 7일 화요일 저녁 태아는 전력 문제 개선 대책 브리핑 자료를 싸들고 조셉 포스터 대령을 찾아 긴급 대책 회의를 요청하며 미군 공병대용 고순도 카바이트 폐기 등 자루들과 미 육군 전용 파라핀 양초 상자들을 넉넉히 챙겼습니다. 시타델 회의가 열리던 루사에는 도감청과 암호수 발신용 각종 전자장비들이 질비했기에 당연히 별도의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루사의 위치가 소련 영사관이 빤히 바라다 보이는 지척에 있었기에 카페 몽마르트도 그렇고 전압이 낮아져 칠흑같이 어두운 밤임에도 루사만 평소처럼 조명을 환히 밝힌다면 소련 영사관과 외부 세력에 의심을 살 것이 자명해 태아는 만일의 경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카바이트와 양초를 상자째로 넉넉히 챙겼던 것입니다. 회원
혜원은 한 달 전 반도호텔 만찬회에서 아델 부인이 마담 헤이 야학당 아이들에게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어서 응접실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응접실로 가다 마침 자신을 찾아온 문교부 학무국 직원 송강민을 만나 정동이 형설야학당을 정식으로 실사한 후 아이들의 학적관리 상황을 검토하여 야학당 출석 점수와 학업 성적을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실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검, 전검, 중검 자격을 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꿈꾸던 독학자들에게 중검과 대검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중등학교 졸업 정도를 인정받는 중검, 전문학교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한 전검, 대학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한 대검. 하지만 과도정부 문교부 오천석 차관은 야학당의 수료 기록과 졸업시험 성적만으로 이 모든 검정 과정을 가름하는 특별 조치를 학무국 직원을 통해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혜원이 주변의 동강초까지 긁어모아 저녁마다 규진과 함께 야학당으로 달려가며 그토록 불빛에 집착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중검 통과와 정규 편입을 위한 가장 절박한 졸업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헬리슨 미 군정청 내무국장의 부인 아델 여사가 혜원의 헌신과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봉사에 감동하여 부군을 설득해 이렇게까지 움직여 주었던 것이라 혜원은 그런 주변의 배려를 무의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랏같이 사그라드는 야학당의 불빛을 어떻게든 이어가려 규진과 함께 사력을 다해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10월 7일 저녁 전압이 뚝 떨어져 한반도 이남 지역이 암흑으로 뒤덮이기 직전 태아가 프로메테우스 작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위해 포스터 대령과의 면담을 끝낸 후 대령의 4인승 윌리스 지프를 직접 운전해 정동 언덕 루사를 향해 출발할 무렵 혜원과 규진은 어렵사리 긁어모은 카바이트와 밀랍초 심지어 광솔 송진 옹이토마까지 불빛을 낼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챙겨 정동의 야학당으로 가기 위해 흥인지문에서 전차를 타고 대한문 정거장을 향해 종로 거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대한문 정거장에서 내려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정동길 언덕 초입에 있던 희정의 신혼집이 야학당이었기에 20분 남짓이면 도착할 거리였으나 그날따라 전차는 개걸음으로 기어가다 종로사가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우웅웅 하는 황소 울음소리만을 신음처럼 내뱉으며 혜원과 규진의 애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혜원과 규진이 그냥 내려서 뛰어야 하나 어쩌나 망설이고 있을 때 급기야 종로이가에서 사방이 암흑으로 변하며 전차가 멈춰버렸습니다. 혜원과 규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전차에서 내려 정동 방향인 세종로 사거리 쪽으로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종로 일가를 지나 700~800m 암흑 속을 달려 혜원의 숨이 턱까지 차 지쳐 쓰러지기 직전 지프 하나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더니 혜원과 규진의 곁에 끽하며 멈춰 섰습니다. 태아가 경복궁 근정전 앞 미군 정청에서 출발해 북에서 남으로 내달리며 머릿속으로 부지런히 청평발전소 터빈 2호기 수리를 위한 부품 조달 설득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 전차 선로가 교차하는 세종로 사거리는 정전으로 멈춰 선 전차들과 이를 피하려는 인력거들 미군 지프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터빈 부품들을 체크하다 무심코 고개를 든 태아의 눈에 꿈속까지 따라와 어른거리던 낯익은 실루엣과 꿈에서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던 생경한 실루엣이 동시에 눈에 들어와 태아를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태아의 앵두와 그녀의 정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동에서 서로 전력질주해 세종로 사거리를 들어서다 앵두가 지쳤는지 멈춰 선 채 가쁜 숨을 몰아쉬자
그녀의 팔푼이 정혼자가 앵두의 등을 토닥이며 태아의 앵두를 부축하고는 세상 다정한 눈빛으로 태아는 바라보기도 아까워 감히 꿈도 못 꿔본 앵두의 등을 쓸어주며 호흡 조절을 돕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안의 긴박함을 거듭 강조하며 자신을 재촉해 무사로 내달리던 태아가 가타부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프를 멈춰 세우고는 두 눈을 이글이글 불태우며 숨도 쉬지 않고 미동도 없이 한 곳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있자 태아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조셉 포스터 대령이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등받이 깊숙이 기대 앉으며 태아의 의자 등받이를 발끝으로 툭 걷어차고는 작전 명령 내리듯이 단호한 목소리로 데니얼, 지금이 바로 그때라네. 그녀를 뺏어올 타임. Then time to move in. 태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려 앵두의 등을 토닥이던 팔푼이의 손을 가차없이 밀쳐버리고 앵두의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혜원은 난데없이 어디선가 나타나 잔뜩 심통이 난 표정으로 규진을 노려보며 여전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데니얼 교수를 올려다보고는 영문을 몰라 어정쩡 입을 벌린 채 이 난데없이 벌어진 상황을 파악하느라 팔을 뺄 생각조차 못한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뿌르퉁한 표정으로 앵두의 놀란 얼굴을 보고는 자신도 어쩔 줄 몰라 여전히 앵두의 팔을 잡은 채 지프로 가볍게 이끌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요, 데려다 주겠소. 혜원은 이유불문 체면불구 상황이 워낙 급한 지경이었기에 차마 사양할 예의도 차리지 못하고 규진에게 얼른 함께 타라고 눈짓을 보냈고 태아는 그런 앵두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얼른 자신 쪽으로 돌려 세우며 쑥물이라도 들이켠 듯 잔뜩 표정을 구겨 어디로 가면 되겠소? 정동교회와 배제학당 사이 주택가요. 거기 형설야학당에 급히 가야 해서요. 아이들이 칠흑 속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서요. 태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앵두의 목적지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하니 그제서야 앵두의 팔을 슬며시 놓고는 얼빠진 표정으로 앵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야학당이라니. 팔푼이와 보름달 데이트를 즐기다 정전으로 급히 집에 가려던 게 아니었던 거야? 태아는 앵두의 말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어 야학당을 꾸리고 있었어. 단전 스케줄이 엄격해 수업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동강초와 카바이트를 조금 모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이들 졸업시험이 코앞이라서요. 감사드려요. 교수님 덕분에 아이들이 흩어져 집에 돌아가기 전에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야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태아는 시중에 카바이트와 밀랍초 공급 상황을 누구보다 훤히 파악하고 있었던지라 앵두의 말을 듣고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두들 자기 집 등불 하나 신랏같이 밝히는 것만도 힘에 부쳐 전전긍긍 노심초사 허덕이고 있는 이 판국에 야학당이라니. 태아는 다름질에 지쳤는지 곳에 또 졸음을 청하고 있는 자신의 앵두를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앵두 곁으로 점점 바짝 다가앉아 할 수 있는 한 느리게 이럴 거면 뛰어가는 게 차라리 빠를 지경. 이건 뭐 바래다 주자는 건지 앵두나 감상하자는 건지 목적 망각 달밤의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필 최대한 느리게 운전해도 정동길 초입까지 지프로 7, 8분이면 너끈히 도착하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앵두를 발견할 게 뭐람. 뒷자리에 앉은 저 쓸모없는 두 인간만 없었다면
이대로 영주 정한당까지 앵두 실컷 재우며 냅다 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강초 모으며 헤매느라 얼마나 지쳤으면 고개 꺾이는 줄도 모르고 저리 순식간에 골아 떨어지나 저리 여린 몸으로 대체 무슨 일을 감당하며 사는 건지 태아는 가슴이 아파 명치 끝이 아렸습니다. 태아는 앵두의 머리를 살며시 감싸 안고 이 길이 영영 끝나지 않기를 보름달 훤한 이 밤의 정전이 그간 애 많이 썼다 아버지 정도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 따스한 앵두머리 감싸 안고 마음이 충만하여 가성비 무한대급 계산 불가 갚을 길 없는 이리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착하게 살아야지 고운 마음 지녀야지 새삼 울컥하여 마음 깊이 다짐하다. 아차차 그게 아니지 아직 안 되지. 뒷좌석에 앉은 저 못생긴 들창코 팔푼이 보란 듯 이참에 확 입맞춤이라도 해버려. 잠시 이때 본능. 앵두야 미안하다. 내가 나빴다. 조금 더 참아보마. 태아는 정신줄 다 잡고 양심털 뽑아내다. 하지만 이런 기회 못 잡아도 모질이지. 그냥 확 저지르고 팔푼이 떼어버려. 아니 안 되지. 우리 앵두 아까운 내 앵두. 앵두야 깨지 마라. 조금만 더 이리 있자. 자장자장 우리 앵두. 아니 내 앵두. 태아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잠결에 앵두가 태아의 옷섭까지 잡아오자. 그래 바로 이거지. 역시 우리 앵두. 이쁘다. 장하다. 팔푼이 보고 있냐? 이제 그만 짐 싸라. 암튼 그건 그렇고 요런 맹랑한 앵두 같으니 허를 찌르는 데는 추종불허로군. 무엇을 상상하든 보기 좋게 비껴 치우시네. 야학당이라니. 다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워하는 이 판국에 앵두알처럼 요리 말랑하고 여린 몸으로 비누 냄새 폴폴 풍기는 애기 주제에 세상 온갖 아픔을 나눠지고 있었다니. 강의실 슬픈 표정이 다 이런 연유였군. 태아는 신청이 고수익 투자 성공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던 자신이 얼굴 화끈화끈 창피하고 후회되고 앵두에게 새삼 미안했습니다. 태아는 형설 야학당 앞에 지프를 세우고 다 왔소. 잠깐 기다리시오. 규진보다 한 발 앞서 재빨리 보조석 쪽으로 돌아가 지프문을 열어 앵두의 팔을 살며시 잡아주며 규진 보란듯 지프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고는 지프 뒤 리어덱에 실린 싣고 왔던 미군 전용 파라핀 양초 세 상자를 전부 내리고 역시 미군 공병대 전용 고순도 카바이트 자루 2개를 남김없이 몽땅 드러내 야학당 앞에 내렸습니다. 포스터 대령이 지프 안에 앉아 가관이라는 듯 꼬나보거나 말거나 안면 싹 무시 망설임 없이 야학당 대문 앞에 싣고 온 카바이트 자루와 양초 상자들을 싸그리 내려놓고 앵두에게로 돌아서 규진 들으라는 듯 사뭇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고순도 카바이트와 파라핀 양초요. 냄새가 덜 독하고 촌농이 없어 쓰기 편할 거야. 일단 오늘부터 이걸 쓰시오. 앞으로 동강초 모으러 다니느라 애쓸 필요 없어요. 내일 사람을 시켜 더 보내주겠소. 필드 라이터와 휘발유도 챙겨 보낼 테니 성냥 긋느라 손대이지 말고 그걸 써요. 나긋나긋 자상하게 눈웃음을 띠며 설탕 뿌려 말하고는 회원의 뒤에 보초 서듯 서 있는 규진은 쳐다보지도 않고 앵두에게 두 눈 딱 붙여 꽂은 채로 무아지경 넋을 잃고 바라보며 야학당과 짐들을 번갈아가며 손짓으로 가리키곤 빨리 짐이나 들고 꺼지라는 듯 살벌하게 재촉했습니다. 멍하니 서있던 규진이 양초 상자들을 낑낑 나르고 무거운 카바이트 자루들을 양손에 들고 가자 앵두가 얼른 문을 열어주려 몸을 돌리니 태아가 재빨리 팔을 잡아 앵두를 돌려 세우며 사내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요. 카바이트 아세틸렌 가스 독하니? 당신은 저을 때 직접 만지거나 다루지 마오.
규진을 향해 잔뜩 미간을 좁히며 시켜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사네요. 태아는 규진이 장래 처남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미 파놓은 재무덤만 좋기 서너 개 건을 감당 못할 커다란 구덩이 하나를 또 보태고 있었습니다. 혜원을 야학당에 내려주고 카페 몽마르트 루사를 향해 언덕길을 올라가는 지프 안에서 그때까지 이런 반구 없이 태아를 지켜보던 포스터 대령이 이복의 데니얼 현역 미군 대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용 외 사용 금지라고 버젓이 경고문이 인쇄된 미군 전용 군수물자를 민간인에게 상자째 바리바리 넘겨줬으면 변명이든 해명이든 설명이든 자네 뭐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태아가 능청맞게도 태연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Then time to move in. 전 대령님 작전 명령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을 뿐인데 변명 해명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작전 수행 경과보고 드립니다. 향후 작전 완료 시점까지 필요 물품 리스트 작성해 올릴 테니 대회비로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형설야학당으로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포스터 대령이 황당한 듯 태아를 가리키며 냉장고 껴안고 낑낑거릴 땐 죽상이더니 그때와 낯빛이 영딴판이로군. 이복의 데니얼 한 가지만 경고하겠네. 미군은 말이지 물량 양껏 쏟아붓고 실패한 작전은 용서해도 찔끔찔끔 아끼느라 실패한 작전은 용서 못한다네. 알겠습니다, 대령님. 필요 물품 리스트에 지미도 한 대 넣을 테니 지미 등에 난로용 땔감도 한 가득 채워 보내주십시오. 포스터 대령이 기막힌 듯 턱을 문지르며 공범으로 묶일 각오까진 했었는데 작전 명령 수행이라니. 횡령죄는 나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군. 근데 이 작전 말일세 자넨 사랑을 챙기겠지만 난 대체 뭘 챙기는 건가? 저 이미 충분히 챙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놀리시느라 어느 때보다 즐거우신 듯한데 앞으로도 수시로 즐거움 드릴 생각을 하니 물품 리스트에 유콘 스토브, 화목 난로와 폐목재 한 차 더 추가하겠습니다. 포스터 대령이 졌다는 듯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는 타겟이 워낙 눈멀게 아름다우니 승인하겠네. 반도호텔 만찬에 백조 아가씨가 꾸리는 야학당인데 작전용 군수물자 몇 대 정도면 가성비 A급이지. 대령님 감사합니다. 전력 수급 문제 기필코 해결해서 공병대 정밀기기와 통신 장비들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건강도 신경 쓰게. 명령이네. 자네 요즘 부쩍 수척해졌어. 앞으로 백조 아가씨가 잘 챙겨줄 테지만. 근데 야학당은 알겠는데 형설이 무슨 뜻인가? 등잔길은 살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이 주머니에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이를 담고 눈, 스노우에 반사된 달빛으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대령님은 오늘부로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반딧불이 산타클로스가 되신 겁니다. 내 코 제대로 꿰보겠다는 소리치곤 꽤 듣기 괜찮군. 데니얼, 이번엔 산타클로스 작전인가?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군. 왠지 자네의 물품 리스트에 커다란 선물 자루들과 산타클로스 코스튬이 적힐 것 같군. 참고로 내 서비스 드레스 사이즈는 42 롱이라네. (1947년) 가을 동숭동 태아의 연구실. 혜원이 조각보로 감싼 모가편 상자를 태아의 연구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달리 감사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그날 밤 장기침을 조금 하시기에 만들었어요. 태아는 예기치 못한 앵두의 방문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앉았다 일어섰다 정신 가출.
당황한 모습으로 앵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카바이트를 그리 많이 보내주시고 귀한 서양초까지 넉넉히 챙겨주셔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아끼지 마시오. 카바이트도 파라핀 서양초도 질이 워낙 좋으니 밝고 오래가서 덕분에 밤 수업이 훨씬 수월해졌다고요. 규진이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규진이로군요. 네, 규진이 카바이트 순도가 높아 냄새와 그을음이 없고 밝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일반인은 구할 수도 없는 귀한 물건이라고요. 파라핀 서양초도 촌농이 없고 오래 간다고요. 규진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랬어요. 태아는 앵두의 입에서 연신 흘러나오는 규진 소리가 영 귀에 거슬렸습니다. 아껴서 잘 쓰겠어요. 아끼지 마시오. 태아는 무심결에 앵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풀에 놀라 화들짝 손을 거두고 쑥스럽게 웃으며 더할 수 없이 부드럽고 자상한 표정으로 카바이트 등은 아세틸렌 가스를 태우는 거라. 그 흐름이 심해 당신 눈, 아이들 눈에 좋지 않소. 시중에 파는 카바이트는 조악한 양은이나 함석 제품이 많소. 안정성이 떨어져 폭발 사고가 빈번하오. 그나마도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지겠지만 야학당에 파라핀 양초를 넉넉히 보내놓겠소. 당신 몫을 따로 챙겨 카페에 맡겨둘 테니 초 아끼느라 눈 버리지 말고 재봉할 때 환하게 밝히고 일하도록 해요. 당분간은 전력 사정이 최악일 거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요. 그때까지 양초라도 당신 필요한 만큼 쓰도록 해요. 제 몫은 괜찮습니다. 전 안 주셔도 돼요. 받으시오. 줄 수 있으니 주는 거요. 받아요. 카바이트는 아무리 고순도라도 탄화칼슘을 물과 화학 반응시켜 아세틸렌 가스를 뽑아 태우는 거라 폭발의 위험이 상존하오. 위험하오. 심지어 자기분의 폭발을 일으키기도 해서 통제 불능의 위험이 있단 말이오. 내가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그냥 내 말대로 하오. 순도가 높으면 냄새와 그을음이 덜하고 불빛도 환하고 불꽃이 안정적이지만 반응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순도일수록 위험하단 말이오. 당신이 그런 걸 쓰는 게 실소. 하지만 저는 달리 보답을 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태아는 보답 따위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혼인이나 서두르지 말고 자신이 양쪽 정혼자 문제 해결할 때까지 어디 가지나 말고 날 기다려달라. 그리 말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럼 괜찮으시다면 양복을 한 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골격이 좋으셔서 수트가 퍽 잘 어울리시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는 없어서요. 태아는 앵두의 골격 좋다 한마디에 감전된 듯 귓가가 멍 눈앞이 흐릿. 양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양초 고맙게 받아 쓰겠어요. 골격 좋다는 앵두의 말에 이미 태아는 꿈을 꾸듯 정신이 몽롱해져 앵두가 우려주는 모과차를 마시고 앵두가 손수 지어주는 옷을 입는 날이 오다니 태아는 자신이 지난 8년간 앵두가 만들어준 모과차를 수시로 마시고 앵두가 지어보낸 일상복을 무시로 입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정신몽롱 무아지경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앵두가 줄자 대신 머리 리본을 풀어 리본 양끝을 두 손에 나눠 쥐고 태아의 어깨품과 골격을 지그시 문재며 태아를 돌려 세우고 등 뒤에 리본을 대자 태아는 얼이 빠져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앵두를 돌아보며 내 골격이 그리 좋소? 앵두가 당황하여 답을 못하자 다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답을 재촉. 앵두는 그러거나 말거나 가슴둘레를 재고 이제 태아의 심장은 펌프질 제어 불가. 제 심장 뛰는 소리에 놀라 눈을 질끈. 이런 맙소사 이거 고문이 따로 없군.
좋기도 힘겹기도, 시간이 느리기도 빠르기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 전개에 영혼 가출. 등 뒤에 앵두에게 제 몸을 맡겨두고 영혼은 출타하여 구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태아의 허리에 리본을 둘러 품을 재다 태아가 슬그머니 창문 틀에 치워둔 오즈의 마법사 동화책을 발견하고는 어머나, 교수님들도 동화책을 읽으시나 보네요. 태아가 아뿔싸 동화책을 치우고는 그냥 심심풀이로 오락 삼아서요. 신기해라. 저도 요즘 이 책 읽는 중이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요. 규진과 하루 몇 장씩 단어 공부 삼아 읽고 있어요. 앵두가 고백 삼아 담담히 말하곤 부끄러운지 미소를 지우고 태아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규진과 영어 공부를 한다는 앵두의 말에 덕수궁 석조전 앞 가을맞이 가든 파티에서 아들 여사가 태아에게 이야기했던 충무로 문화살롱 영어 통역 앵두 지인이 역시나 정혼자 규진이었던 거로구나. 잔뜩 심통이 난 태아가 그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 뭘 하든 그 사내와 함께하는 거요. 태아는 제사탕 빼앗긴 어린애 마냥 그자에게는 옷을 수도 없이 지어줬겠지. 두 눈에 질투와 원망을 가득 담고서 앵두가 몇 번이나 이리 다정하게 그 사내의 품을 재었으려나? 나는 눈에 담기도 이리 벅차 아껴보거늘. 그래 사자 나무꾼 허수아비 상처는 그새 다 꿰맨 거요. 태아는 그간의 애달픈 마음 조림을 터뜨리고 나서 새삼 서러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혜원이 태아의 이유 모를 날선 반응에 너무 놀라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얼른 감정을 추스르며 내가 무슨 말실수를 하였나 보네. 영문을 몰라 안절부절 태아의 시선을 피하다 원망을 담은 듯한 태아의 표정을 다시 살피고는 왠지 가여운 듯도 하여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으련만. 동화책 그냥 못 본 채 할 것을. 교수님 친절에 마음이 놓여? 내가 그만 무례를 저지른 모양이야. 용기를 짜내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아는 심통을 부려놓고 아차 싶던 차에 앵두가 목 뒤로 팔을 둘러 어깨품을 재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아지경 다시 심장 펌프질 그깟 정혼자 10트럭쯤 무슨 대수 목소리에 꿀을 담뿍 발라 부드럽고 나긋하게 팔푼이 허수아비 상처 꿰매느라 너무 애쓰지 마오. 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든 얘기하오. 규진 말고 꼭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오. 당신 뒤에 내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오. 잊지 마오. 태아의 말에 앵두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다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걸요. 아껴두었다. 필요할 때 부탁드리겠어요. 아끼지 말아요. 안 그래도 돼오. 혜원이 태아를 껴안듯 팔을 둘러 리본으로 가슴품을 재려 양팔을 감으며 가슴품이 넓고 흉곽의 프레임이 견고하시니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이 좋겠어요. 건장하고 품격 있으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플리스를 극대화해서 실루엣을 잡아볼게요. 태아는 이제 거의 기절 수준이 되어 두 다리로 제 몸 지탱하기도 힘들 지경 목까지 달아오르고 숨쉬기도 힘들어 안간힘을 다해 정신줄을 다잡다 자포자기 그래라 앵두야 네가 다 해라. 어깨도 충분히 넓고 듬직하시니 숄더 패드를 과하지 않게 넣을 거고요. 허리선이 날렵하시니 핏을 여유있게 떨어뜨릴 거예요. 볼드룩 스타일로 묵직한 당당함이 드러나도록 원단을 사용하면
대담하고 강렬한 인상이 강조되어 주위를 압도하시고 고급스러운 입체감이 돋보이실 거예요. 쏟아지는 해원의 찬사에 태아는 정신이 혼미. 구름 위를 걷는 듯, 물 위에 올라선 듯, 될 대로 되라 표정 관리는 포기한 지 오래. 앵두만 배필 지어 주신다면 이번 생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무아지경을 헤매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막 듬직해 보이고 그러오. 앵두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자 태아는 고개를 한껏 돌려 앵두를 바라보며 규진보다 듬직해 보이냐 대놓고 묻고 싶은걸 혀를 깨물어 참고 있었습니다. 색상은 지니신 카리스마와 지성이 드러나도록 미드나잇 블루에 가까운 감색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강의하실 때 보니 감색 수트가 검정보다 더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서요. 태아는 넋이 나가 연신 고개만 끄덕. 그랬소. 빛을 받으면 은은한 광택이 돌아 넓은 어깨와 단단한 흉곽을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부각시켜 줄 거예요. 묵직하면서도 지루함이 없고 실용적인 색상이기도 해서요. 제 것만 차네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선요. 미드나잇 블루 같은 감색 계열 수트를 시그니처 컬러로 정해두시면 구두나 타이 같은 소품 매칭도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겠소. 미드나잇 블루 감색. 무슨 색상이든 다 잘 소화하시니 다른 자리에선 편하게 입으셔도 여유로운 품위가 돋보이실 거예요. 그러겠소. 그러리다. 태아는 설탕 과자를 한알음 선물 받은 아이 마냥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혼이 반은 나가 앵두 바라보느라 무아지경. 버튼은 진주색이나 어두운 상아색 아님 혼 단추 중에서 가능한 것으로 구해볼 거예요. 태아는 그깟 단추 빨강이든 초록이든 뭔 상관. 그깟 양복 색깔 따위 앵두가 지어주는 옷이라면 반짝이 달린 무지개 색인들 못 입으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름 타고 나는 듯 올해 내내 밤잠 설치며 골머리를 앓게 하고 코피까지 쏟게 하던 전력 확보 문제가 이제 와선 오히려 눈물나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평발전소 고장난 터빈 2호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하나 미뤄야 하나. 코피 터지게 전자기 공부한 보람은 청평발전소 터빈 수리 성공이 아니라 정전이 전차를 멈춰 세운 10월 7일 화요일 칠흑 같던 그 밤 세종로 사거리 암흑 속에서 운명처럼 앵두와 맞닥뜨린 일이었구나. Then time to move in. 태아는 등 떠밀 듯 자신의 주저함을 물리쳐준 포스터 대령의 쭈글쭈글 주름진 얼굴이 새삼 천사처럼 곱고 어여쁘게 느껴져 일단 앵두고지 작전부터 이겨놓고 앵두 확보 완료 후 제대로 정산해드리자. 가슴 벅찬 행복이라더니 바로 이런 거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다들 사랑 하는구나. 태아는 그깟 정혼자 따위 뭐가 대수냐던 희정의 말이 비로소 이해가 가며 저승길까지 함께할 자신의 앵두를 눈에 담뿍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태아의 치수를 잰 후 머리를 다시 리본으로 묶고 열흘 뒤 가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떠신가요? 시간 있어. 시간 되니 어디로 가면 돼요? 전차도 자주 멈추고 힘들 테니 어디든 내가 가리다. 바쁘신 분이니 제가 이곳으로 오겠어요. 그래 주겠소? 무거울 텐데. 더 무거운 원단도 무시로 드는걸요. 원단을 당신이 직접 나른단 말이오? 태아는 연구실 문을 나서는 앵두를 멍하니 바라보다 그제서야 뭔가 갑자기 생각난 듯 복도로 급히 뛰어나가 앵두, 이정혜 씨?
앵두의 팔을 살짝 잡아 돌려 세우고는 원단 가격도 만만찮을 텐데 양복은 그만두어. 그보다 나 양복보다 나 그 옷이 입고 싶소. 그날 밤 당신들이 입고 있던 그 손뜨개로 지은 그 스웨터, 그 옷 나도 입고 싶소.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12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24장 작전명 프로메테우스 청평발전소 터빈이오기 수리를 시작으로 발전시설 확보와 인재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앵두에게 마음이 깊어갈수록 앵두와 혜원이 동일인임을 모른 채 정혼녀 혜원을 정리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태아. 제 13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 위로를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